원래 우리가 이제 그 2주 동안 또 정규 강의를 진행하는데, 원래 정규 강의 할 때는 우리가 문학이랑 독서랑 나눠서 했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1학기 때 문학 몰빵이란 말이야. 안양여고도 이번에 문학했지? 아닌가? 아, 니네 화작인가 그거 하나? 아, 그 참. 모락고는 문학했어? 응, 모락고 아닌가? 어쨌든 려진이도 어차피 뭐 수능 보려면 문학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주 동안은 선생님이 문학 문법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니네 기말고사 때,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러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내신 성적이 외부 지문에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이제 내신 이제 원래 교과서 본문 진도를 이제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다뤄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안양 지역 인근 교과서를 이제 분석해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해갖고 미리 이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해주고 싶어갖고 그 프린트물은 두꺼운데 어제 해보니까 이거 결국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도 그 프린트를 잘 보관을 해두고, 자 먼저 맨 앞에 이제 공무도화가랑 황조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도냐면은 니네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공통적으로 그 출판사 관계없이 3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모든 출판사가 3단원은 공통적으로 한국문학사를 다루고 있어. 그러면 한국문학사 3-1단원에 당연히 제일 오래된 작품이 앞에 가 있겠죠. 그래서 3-1단원에는 고대가요가 들어가는데, 난 마스크 이게 싫어. 귀가 아파. 아무튼 고대가요가 들어가는데, 고대가요는 현재 전해지는 작품이 딱 5작품밖에 없어. 여기 있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해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갑자기 정읍사, 백제가요 정읍사를 이제 편의상 고대가요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가 제일 많이 수록이 되고 있어. 자, 근데 이제 이 고대가요 단원이 이제 니네 내신 범위에 들어가면은 항상 생기는 변수가 뭐냐면은, 보다시피 작품이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가요는 절대 내신에서 한 작품만 단독 기출이 되는 경우가 없어. 반드시 이제 다른 작품이랑 엮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참에 잘 공부를 해두면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선생들이 다른 단원에서 외부 지문으로 또 얘네를 잘 써먹어. 짧으니까 뭐 보기 같은 데 집어넣기도 좋고. 자, 그래서 이제 고대가요 5작품은 니네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긴 한데, 이 중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 아무래도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가가 좀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의 같은 거 두는 거 좋아하잖아. 뭐 최초의 모시기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이 공무도화가는 물론 이 작품 이전에 다른 작품들이 있었을 거야. 다른 노래들이. 근데 현재 우리한테 전해지는 작품 중에 제일 오래된 작품은 이 공무도화가야. 그래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지 구성할 때 간혹 말장난을 치는 게, 이 공무도화가를 언급하면서 최고의 뭐 서정시가 다 있단 말을 하는데, 여기서 최고는 베스트가 아니라 옛고자야. 가장 오래됐다라는 뜻이야. 자, 아무튼 이 공무도화가는 왜 이제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외부 지문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냐면, 여태까지 니네가 한국문학 공부하면 그 3단원이 문의는 한국문학사인데, 걔네들이 제시하는 또 학습 목표가 뭐냐면은 한국 문학의 특성을 니네가 이해를 해라, 뭐 그런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언급되는 게 한국 문학의 주제적 전통이 뭐고 형식적 전통이 뭐냐 했을 때, 주제적 전통, 니네가 여태까지 배워봤던 한국 문학 중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였어?
사랑. 특히 사랑도 이제 뭐 잘 되는 거기 그 한자 위에 구백 이거 구비전승.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자, 구비전승.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빨리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돼. 자, 아무튼 남녀 간의 사랑도 행복하고 뭐 그런 시절보다는 이별해 갖고 질질 짜고 뭐 그런 게 오늘날의 노래 가사도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우리 한국 문학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전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의 정한은 따로 이렇게 계보를 시대별로 리스트업을 할 정도로 이제 주요한 주제인데 그 맨 앞자리에 있는 게 이 공모도화가라는 거죠. 물론 황조가도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별의 정한의 계보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 것은 역시나 니네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신에서도 얘네는 끊임없이 외부 지문으로 써먹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공모도화가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삼국시대 이전 작품들을 이제 편의상 고대가요로 분류를 하는 거야. 공모도화가, 황조가가 그 중에서도 이별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신라시대에 오면은 향가가 있는데, 사실 제망매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이별은 아니죠. 근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누이와의 사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별의 정한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 따위로 뭐 넓게 잡으면 그러면 뭐 창기파랑가 이런 것도 사람 죽어서 이별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남자들끼리 헤어져서 질질 짜는 건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까? 제망매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 너희들이 잘 아는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 작품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이제 동동 같은 작품도 이별 노래고 그리고 서경별곡을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놨죠. 이 서경별곡을 내가 왜 강조를 했냐면은 이 이별의 정한을 다루는 대표작들이 대체로 보면 그 화자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여인상 요새 이제 페미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뭐 문제에 녹여내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소위 약간 소극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여성상들이 많잖아. 근데 이 서경별곡의 화자는 그 전통적 여인상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벗어나는 인물이야. 그래서 그 독특함 때문에 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얘는 미친 여자예요. 그런 어떤 독특한 지점 때문에 내가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짓거리를 이제 2009년부터 하면서 매년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에는 서경별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여기서 니네가 착안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저 새끼가 얘기하는 작품은 수능에 안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나올 때도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경별곡 그리고 고려가요는 아니지만 역시 고려시대의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 많이 또 끌어들여. 얘네는 뭐 들어보면 니네도 다 아는 작품이야. 그 뭐 비겐 강나루의 울며 잡고 이별한님 풀빛은 뭐 잘하는데 뭐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이냐 해마다 이별의 눈물 더해지고 있나니 뭐 그런 어떤 과장적인 작품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많은 작품들이 이별 얘기를 다루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황진이의 시조죠. 뭐 동짓달 기나긴만 같이 너희들한테 익숙한 작품도 있지만 뭐 이제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런 작품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작품이랑 이제 서경덕의 작품을 연계해 갖고 출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수능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얘도 이 계통에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죠.
서경별곡과 함께 전통적 여인상을 벗어났다라는 지점. 그러니까 얘도 순순히 보내주고 뭐 희생하는 애가 아니지. 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일종의 저주를 퍼붓는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인데 우리가 아는 그 표준 아리랑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나는 좀 없다고 보는데 그 외에 뭐 진도아리랑이라든지 정선아리랑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진달래꽃이겠지. 자, 이 진달래꽃은 이미 너희들도 겪어봤겠지만 가실이랑 많이 엮죠. 왜? 얘네가 딱 전형적으로 이별의 정한 그리고 전통적 여인상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러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공통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차이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랬어? 공통점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런 게 헷갈리잖아. 그런 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미묘한 차이. 가시리의 화자는 그래도 의외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직접적으로.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가시자마자 돌아와라. 반면에 진달래꽃의 화자는 어때? 끝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반어법을 통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칠 뿐이죠. 자, 어찌됐든 이 계통의 작품들은 니네가 최소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두면은 내신에서 마구마구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가요의 힘들어. 숨이 막히네. 고대가요의 이제 특성을 이제 봅시다. 고대가요가 이제 짧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랑 반드시 엮어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내신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무리 다른 작품이랑 엮어봐야 이 짧은 작품에서 문제를 몇 개나 만들겠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갈래적 특성을 또 왕왕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가요의 갈래적 특성에서 좀 눈에 띄는 지점은 얘가 전승 과정이 조금 독특해. 원래는 구비전승, 아까 물어봤던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고대가요가 삼국유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신라시대에 한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이 구비전승되던 작품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거야. 좀 독특하지? 우리나라 작품인데 한자로 번역이 돼서 전승이 됐다. 그리고 이 고대가요는 반드시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선지에다가 하나 정도는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고조선, 겁나 옛날이네. 고조선 때 광리자고라는 이제 뱃사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가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상한 걸 목격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샘 미친 사람, 백수광부. 여기서 숫자가 머리 숫자야. 머리가 하얀 미칠 광자죠. 미친놈이 머리를 풀고 술병을 친 채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컨텐츠에서 술 처먹고 물에 들어가면 뭐 결말은 뻔하죠. 그래 보니까 그 마누라가 말려. 야, 술 처먹고 물에 들어가면 뒤져 하면서 쫓아가는데 마누라 말을 안 듣고 강물에 들어가더니 빠져 죽어요.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미친 놈인가 봐. 자, 근데 이 아내도 좀 이상한 여잔 게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갑자기 작곡을 하더니 노래를 부릅니다. 내 남편 죽었어 뭐 이런 거 부르고 있는 거야 갑자기. 자, 그러더니 자기도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남성에게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그런 여성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그냥 목격만 하고 있던 광리자고도 약간 이상한 놈이죠. 그래갖고 이놈도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자기 마누라한테 또 얘기해. 야, 나 오늘 일하다가 이상한 거 봤어 하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 죽은 아내가 부른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노래가 당연히 이 공무도화가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슬퍼하면서 공우라는 악기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내지만 이 공무도화가를 다른 말로 공우인이라고도 해. 근데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내서 니네가 문제를 틀린다. 그거는 니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우인 이런 거는 굳이 니네가 뭐 암기하거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짧아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말렸는데도 물을 결국 건너버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이제 이별의 정안을 표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짧은 작품인데요. 자, 만약에 이게 수능이다. 그러면 니네가 이 작품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선생님이 이제 수능에서는 소위 말하는 원관념 그 정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니네가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랬잖아. 그럴 때 이제 니네가 공부가 좀 되어 있다면 물은 원형 상징으로서 이러한 의미를 갖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방금 선생님이 시어의 의미를 수능에서 함부로 유추해갖고 문제를 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원형상징과 관습상징이죠. 다민아, 원형상징이 뭐죠? 원래 뜻하는 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상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필기까지는 안 할게. 일단 개인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상징은 윤동주 선생처럼 자기 개인적인 의미로 쓰는 그런 상징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관습상징이야. 관습상징은 보통 니네가 고전시가 보면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주로 민족단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습, 습관적으로 써온 상징들, 뭐 해와 달은 임금이다, 구름은 간신배다, 사군자는 충신이다, 뭐 소나무는 지조절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 상징이고, 원형 상징은 뭐냐면은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징을 원형 상징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여진아, 네가 고려 시대에 가서 고려인한테 조상님, 바람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죠. 그럼 고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까?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뭐 자유와 방랑을 상징하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네가 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 그래갖고 트럼프한테 야, 트럼프야, 불은 파괴와 분노의 상징이야 하면 걔 좋아할 겁니다. 반면에 불은 열정의 상징이기도 하지. 그러면 또 좋아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원형 상징의 포인트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네가 몇몇 원형 상징과 관습 상징은 암기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얘네는 어떤 시에서든 뜻이 통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다만 주의할 점은 원형 상징을 볼 때도 반드시 앞뒤 문맥은 고려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원형 상징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아. 물도 우리가 보통은 생명, 정화, 순수, 재생 뭐 이런 긍정적인 뜻을 떠올리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죽음, 단절, 차단 이런 상징성을 가져. 그러면 이게 수능이었으면 니네가 앞뒤 문맥 보면서 이건 배경설화상 부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리지 않죠. 하지만 내신은 또 달라요. 가뜩이나 짧아서 낼 게 없잖아. 그래서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내느냐, 뭐 A, B, C 해놓고서 각각의 의미를 뭐 정확하게 파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얘는 왜 사랑이겠어?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라 이거죠.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너서 단절 이별하게 됐어.
물에 휩쓸려 돌아가셔서 죽음이겠지. 자, 하지만 수능에서는 앞뒤 맥락을 보고 부정이냐 긍정이냐 파악하면은 틀리지 않는다. 자, 어떻게 생명과 죽음 이렇게 모순된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물이 없어도 죽지만 물에 빠져도 죽잖아.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원흉상징은 그냥 전 인류가 공유한댔지. 그러다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죽으면 반드시 뭘 건너가? 양키들은 뭐 레테, 스틱스, 루비콘 이런 거 건너가잖아. 우리는 사람 죽으면 뭐라고 그래?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죠. 원래 물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공무도화가는 워낙 짧기 때문에 뭐 기승전결 4단 구성이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내신에서 이제 만약에 황조가랑 엮이면 학교 선생님들이 오답 유도할 때 둘 다 기승전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치거나 둘 다 선경우정이다 이렇게 뻥을 치는 방식으로 또 오답 유도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황조가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에 나랑 이제 그 정시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일 거야. 왜냐면 내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엄청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마다 얘를 예로 들죠. 황조가를. 자, 그러고 보니까 2학년은 나랑 문학한 친구가 별로 없겠구나. 자, 그러면 배경설화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네요. 자, 그러면 배경설화를 먼저 볼까요? 이 배경설화의 주인공은 고구려의 2대 유리왕입니다. 이 유리왕이 너희들이 잘 아는 고주몽, 동명성제의 아들인 거죠. 근데 얘가 왕이 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순탄치 않아. 왜 그러냐면 얘가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혼외자? 숨겨둔 자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리왕은 자기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성장을 해. 그래갖고 어머니랑 이제 조용히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성장하는데, 동네가 좀 질이 안 좋았나 봐. 동네 꼬마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유리왕 아빠 없다고 왕따 시키면서 뭐 유리왕 자체를 뭐 놀리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자꾸 패드립 하는 겁니다. 유리왕 볼 때마다 저 아빠 없는 새끼 후레 자식이다 이러면서 맨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왕이 어렸을 때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놀림받고 울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이제 또 심하게 애들한테 이제 린치를 당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질질 짜면서 집에 가니까 또 엄마가 유리야 또 왜 그러니? 왜 나만 아빠가 없는 거야? 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유리왕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죠. 얘야, 넌 사실 아버지가 있단다. 아빠가 있다고? 그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란다. 지금 그렇지만 아빠 없는 줄 알고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저 들보 밑에 기둥 밑에 땅을 한번 파봐라 해서 땅을 팠더니 웬 부러진 칼 조각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갖고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라 해갖고 얘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를 찾아가요. 해갖고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저씨가 아빠라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고주몽이 네가 내 아들이라면 뭔가를 갖고 왔겠지 해갖고 이제 부러진 칼 조각을 딱 보여줘. 그래서 고주몽이 보관하고 있던 칼자루랑 그 칼 조각을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더라. 그래서 얘가 이제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2대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행복이 찾아오나 했더니 왕비가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놈이야 마누라 죽으면 호레비로 살다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국가의 왕이잖아. 반드시 대를 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리왕이 나름 머리를 굴린 게 와이프가 한 명 있다 죽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왕 재혼하는 김에 이번엔 와이프를 2명을 두자 해서 화이라는 애랑 치이라는 애 2명을 데려와. 근데 문제는 뭐 너희들도 예상되잖아. 남편은 1명인데 마누라 2이면 사이가 좋겠나요?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왕이 한 달포 정도 사냥을 나갔는데
있을 때도 싸우던 애들이 없으니까 더 싸우죠. 여기서 싸움이 너무 격해져서 화이가 해선 안 될 일을 합니다. 바로 인종차별 드립. 그러니까 이 화이는 우리처럼 한반도 태생이야. 근데 치이는 중국계야. 그래갖고 둘이 싸우다가 화이가 뭐 더러운 짱깨야 뭐 니네 집으로 가 뭐 이런 거 했겠지. 그래 보니까 인종차별 당했으니까 참을 수 없죠. 진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돌아와 보니까 마누라 하나가 없어. 뒤늦게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잃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유리왕의 정서는 어땠겠어?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겠지. 그런데 나뭇가지 위에 웬 꾀꼬리 커플이 암수서로 정답게 지저귀면서 지네끼리 물고 빨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본 순간 유리왕의 마음은 어떻겠어? 가뜩이나 슬픈데 얘네 때문에 더 슬퍼지겠죠.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 사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가뜩이나 외롭고 슬펐는데 나랑 상황과 태도가 정반대되는 이 꾀꼬리 커플을 보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나의 슬픔과 외로움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딱 전형적인 객관적 상관문. 화자로 하여금 어떠한 정서를 촉발시키거나 정서를 심화하는 놈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영탄적으로 자신의 이제 슬픔을 표출해. 물론 이 마지막 구절은 서리법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공무도화가가 기승전결이었다면 얘는 앞부분에선 꾀꼬리가 정답게 논의는 정황을 묘사해 선경, 후반부에 자신의 정서를 표출해 후정이지. 뭐라고? 저희 한문쌤 성함이 효정쌤이세요. 이름이 특이하시네. 성이 뭐야? 이후정쌤. 놀림 많이 당했겠네. 남자냐 여자냐? 남학과였으면 진짜 놀림 많이 받았겠다. 이게 그 남자들이 놀리기 좋은 그 있어. 자, 똥꼬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게 이 작품의 배경서라도 뭐 공무도화가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설화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공교롭게도 이 화이의 화자가 벼화자고 얘는 꽁치자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제 꽁이 떠나고 벼가 남았잖아. 그래서 고구려가 수렵채집 국가에서 본격적인 농경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역사가 아니라 문학을 배우고 있잖아. 국어 선생들은 이거 갖고 문제 내는 거 거의 못 봤어. 자, 아무튼 자, 두 작품을 배웠는데요. 일단 두 작품 다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한다는 지점에서 개인 서정요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야. 근데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는 배경서라도 그렇고 이게 누가 창작했는지까지 심지어는 알고 있으니까 개인 서정이라는데 이견이 없거든. 근데 이 공무도화가는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개인 서정이냐? 얘는 집단 의식요, 집단 제의요, 집단 주술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허황된 건 아닌 게 배경서라가 우리가 봐도 약간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광리자고가 목격한 건 실제로 사람이 죽는 장면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무속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쉽게 말해 오늘날로 치면 무당들이 하는 일련의 퍼포먼스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설득력이 생기는 지점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일종의 굿판이라면 가능하죠. 오늘날도 무당들은 반드시 노래를 부르잖아. 거기에다가 얘가 미친놈인데 술병을 끼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 이해가 가지. 구판에는 반드시 술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바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 백수강부를 일종의 바카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공감하진 않는데 그 바카스가 니네가 아는 그 바카스 있잖아. 그게 원래 술의 신이야. 그래서 마시면은 피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동의는 잘 못하겠는 게 우리나라 어떤 신화를 봐도 술에 관련된 시는 없어. 그래서 나는 뭐 어찌됐든 약간 주술적인 퍼포먼스 거기까지는 나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늘 얘기하지만 내신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일단 황조가는 누가 봐도 개인 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자습서에 개인 서정이라 했으니까 개인 서정이다.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야. 야, 이건 개인 서정이 아니라 집단 무가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공무도화가는 원래는 이 예술이라는 게 제2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현재 모르지만 공무도화가 이전에 그런 어떤 집단 무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이 공무도화가는 그런 집단 무가 같은 것들이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풀어야 돼요. 내신에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구지가 정도 하고 잠깐 쉽시다. 자, 구지가도 이제 고대가요니까 당연히 배경설화가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앞에 두 작품이랑 성격이 많이 달라. 일단 배경설화부터 성격이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가야의 건국신화 이자 성시시조 김씨의 성시시조 신화이기도 합니다. 담이나 너는 어디 김씨냐? 김혜림 씨요. 김혜김 씨면 김수로 왕이 시조 아닌가? 맞을 거예요? 다윤이는 그러면 너희들의 이제 조상이 이 양반인 거지. 김수로 왕.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성씨의 시조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걸 밝히는 걸 성시시조 설화라고 그래. 골 때리는 거 많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씨들은 그 조상이 구렁입니다. 구렁이. 예. 그 설화 니네 어렸을 때 들어봤을걸? 그 마을에 그 양반가에 처녀가 있는데 밤마다 웬 남자가 와갖고 그 처녀랑 놀고 가는 거야. 그래 보니까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부모가 야, 오늘 밤도 그 선비가 찾아오면은 그 실과 바늘을 줘. 이 바늘에다가 실을 해갖고 그 남자 옷에다가 껴놓으라고. 그래서 그날 밤도 그 남자가 와요. 그리고서 이제 새벽이 돼서 가려고 할 때 몰래 이제 옷에다가 바늘을 꽂아 놓죠.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아갖고 나가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제 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을 따라가 봤더니 이 실이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그 땅을 파봤더니 겁나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있더라 이거야.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처녀가 구렁이의 자식을 낳았겠죠. 그게 그 어디 신씨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씨의 이제 시조야.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쪽 이제 시조 신화로 와봅시다. 자, 옛날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의 산 위에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황천은 옥황상제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황천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곳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왕이 되라. 이제 적강화소. 얘들아, 적강이라는 말은 적강화소는 니네가 알아둬야 되는 게 얘는 뭐 고전소설 고전시가 할 거 없이 자주 나와.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걸 적강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 영웅군담 소설의 주인공들이 어떤 애들이야? 보통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니? 원래 천상계 인물인데 보통 죄를 짓죠.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유배를 오게 되지. 혹은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도 보면 정철이 지가 옥황상제 모시다가 지상으로 쫓겨난 선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멀리 갈 것 없이 단군 신하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그런 게 적강이야. 자, 그래서 왕이 되라 하셨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는 마땅히 산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부르래. 집단 노동요라는 거죠. 노동요는 당연히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겠지? 우리나라는 당연히 농사꾼들이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상당히 있어요. 자, 또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나를 맞이하려는데 이게 이제 김수록이긴 하지만 초월적인 존재잖아. 그런 초월적 존재를 부르기 위한 노래. 이게 마치 또 뭐랑 비슷해? 오늘날 무당들이 니네 굿할 때 무당들이 제일 처음에 뭐 하는 줄 알아? 자기 신을 불러. 그 다음에 그 신을 몸에 받는 거야. 그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하지. 그래서 이 작품은 집단이 특정한 의식, 주술적인 그런 어떤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다. 제의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사 의식 이런 거야.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문화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을 받고 있는 건 제위 기원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 뭐 서양이나 옛날에는 이제 뭐 무슨 일만 일어나도 하늘이 노했다 그러면서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재물이 필요하겠지. 술과 음식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 다 같이 모여. 그러면 제사 끝나고 이거 신한테 바친 거니까 남겨놓고 갑니까? 그 산 사람도 굶어 죽는 판인데 당연히 그 음식들을 나눠 먹겠죠. 그러면 다 같이 술 먹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야? 음주 뒤에는 가무죠.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춰. 그러면 그 노래에서 음악이 나왔을 거고 노래 가사에서 문학이 파생됐겠지. 뭐 춤에서 무용 같은 게 나왔겠지.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물 같은 거 만들다가 미술이 나왔겠죠. 자, 아무튼 그런 노래야. 그랬더니 구간 9명의 추장. 그러니까 당시 가야는 니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부족 국가였잖아.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 역사 시간에 가야를 되게 그 축소해서 가르치는데 주변에 왼쪽에는 백제, 오른쪽엔 신라가 있어. 외부들 막 쳐들어와. 가야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거야. 혹시 그게 좀 궁금한 친구들은 김훈 선생의 현의 노래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김훈 선생도 수능 필독작을 많이 남기신 분이지. 니네한테 가장 익숙한 작품은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칼의 노래죠. 그리고 남한산성.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독작이라고 할 수 있고 요새는 이제 뭐 하얼빈 같은 작품이 그 뮤지컬 영웅 같은 거랑 좀 엮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칼의 노래 읽어보고 그 김훈은 좀 취향을 많이 타. 내가 봤을 때 이거 김훈 선생 내 취향이다 하는 친구들은 남한산성이나 현의 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예고 학생들 나 음악한다. 현의 노래는 주인공이 우룩이야. 자, 그래서 그 우룩이 가야 사람인데 당시 가야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소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9명의 추장들이 무슨 생각했겠어? 맨날 백제한테 치여, 신라한테 치여. 야, 우리도 이렇게 쪼개져 있을 게 아니라 강력한 리더 하나 세워서 왕정국가로 가자. 그런 생각했겠지. 그래서 아마 김수로를 추대해서 왕정국가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구지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신기하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 봐서 빛이 내려오는 곳에 땅을 파봤더니 커다란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6개의 황금알이 나왔고 그 황금알에서 6명의 사내아이가 나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뛰어난 인물이 수로. 얘도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얘도
태생적으로 머리,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니네 우리나라 그런 건국시나 보면 유독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많잖아. 뭐 아까 고주몽도 그렇고 박혁거세, 김알지, 뭐 김수로. 왜 이렇게 난생이 많냐? 일단 알은 그 자체로 생명의 상징이죠. 그리고 알이 둥글게 생겼잖아. 1학년 때 배웠지. 세종대왕께서 알의 아자 뭐 보고 만드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보고 만드시잖아. 그리고 이 알을 낳는 놈들이 주로 조류, 날아다니는 애들이죠. 그래서 알은 천신숭배 사상이랑 또 연관이 돼.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알은 깨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 알이 깨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세계가 이제 깨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 동명왕시나 보면 원래 기존 질서의 지배자는 금화왕, 금개구리였죠. 근데 고조몽 알 보자마자 걔가 뭐라고 그래? 야, 저거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 얜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저기서 뭔가 깨고 나오면 자기의 이제 시대가 끝난다는 거야. 자, 아무튼 알에서 태어나서 김수로가 이제 가락국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보면 여긴 생략돼 있는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왔댔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이제 한자로 무속, 무당할 때 무자야. 그러니까 이 무라는 글자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군 신화도 보면 신단수가 하늘이랑 땅을 연결하고 단군 왕검도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 그러니까 아마 김수로 왕도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주술적인 제사장 역할도 같이 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노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북이를 부르더니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만약에 안 내놔 가정을 하고 안 내놓으면 잡아먹지.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에서는 이거 순서 바꿔갖고 문제 참 많이 냈어. 자, 아무튼 왜냐면 얘를 또 낼 때 얘랑 엮어서 내거든. 그러면 약간 좀 헷갈리겠지. 자, 아무튼지간에 여기서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여기서 거북이가 단순히 진짜 거북이겠습니까? 초월적 존재겠지.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비는 초월적 존재한테 명령을 하고 심지어 협박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만큼 이들의 소원이 간절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니네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저번에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당연히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 머리는 우두머리, 수로왕이겠죠. 자, 근데 이게 항상 그 불편해. 사실 이 거북이 머리에는 얘네는 생명이라고 퉁쳤는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시대가 이상해져갖고 몇 년 전에 어디 남자 선생이 여학교에서 이거 수업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갖고 학교 잘리고 그랬대. 왜? 근데 나는 뭐 잘리면 그만이니까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사실 이 거북이 머리는 그 남성의 그거를 상징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시대는 지금이랑 다르지. 농경사회고 맨날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시대야. 그럼 뭐가 귀해?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그러면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는 게 남성 여성에게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여성들도 자식을 잘 낳을 것 같은 체형 그런 걸 미의 기준으로 봤잖아. 남성의 지도자도 당연히 그런 강력한 어떤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아무튼 구지가였고 만약에 우리 학교 자습서가 황조가나 공무도화가 아니라 구지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해가를 같이 엮어서 출제를 할 건데
뭐 고대 가요만 하다 끝낼 순 없으니까 해가는 니네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아, 힘들어.
일어나자. 너 목이 내 손에 들어. 이렇게 있다가 목이 열봐. 목이? 들어오구나. 자, 그러면 예린아, 모락고 중간고사 때 뭐 창기파랑가나 제막내가 같은 거 했니? 어? 아, 관양고냐? 어쨌든 했어?
작년에. 올해는 향가 안 했지. 그러면 이제 참기파랑가를 잠깐 볼 텐데, 얘는 이제 왜 넣어놨냐면은 이제 고대가요 시기 다음이 이제 신라 시대니까 이제 향가가 3-2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가 제망매가 아니면 참기파랑가 혹은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청산별곡 정도, 청산별곡이 아니지. 보통 어쨌든 두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망매가는 1학년 때 한 경우가 많아갖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망매가 대신에 참기파랑가를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이제 참기파랑가가 이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얘도 외부 지문이랑 많이 연계를 시키거든. 그때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향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향찰 표기가 돼 있다는 거잖아. 향찰은 신라시대 때 당연히 이제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를 하는, 글자를 빌린다고 해서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 이 향찰은 그 차자 표기 방식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야. 한자를 빌려와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한자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말 표기라는 걸 아냐면은 중국말이랑 우리말이랑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소위 SOV 어순, 나는 라면을 먹는다, 이런 어순이라면 중국 애들은 양키들처럼 나는 먹는다 라면을, 이런 식이거든. 자, 아무튼 이게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중국어에는 없는 조사와 어미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이걸 우리말 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역시 내신에서는 이 향짤 표기 갖고 말장난을 칠 때 우리말 표기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너무 쉽잖아. 그래서 국문 표기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내기도 해. 국문은 우리말이라는 뜻이야. 어찌됐든 얘는 한자로 보이지만 우리말 표기야. 자, 근데 이 표기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질 형태소, 즉 명사나 어간처럼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주로 한자의 뜻을 빌려와 그걸 훈차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열침에 나토양 달이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 문이죠. 문 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뭐 달아리 이런 식이었던 거야. 자, 아무튼지 간에 그거를 이제 표기할 때 달은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달 월자에서 소리가 아니라 달이라는 뜻을 빌려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는 조사. 조사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가 그물 라자, 신라할 때 라가 얘야. 얘는 마을 리자야. 근데 여기서는 그물, 마을 이런 뜻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빌려서 라리 이런 식으로 조사를 표기를 해줬다는 거죠. 요새는 이걸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향찰은 딱 니네가 딱 봐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향찰 해독에 관해서 최고 권위자가 이제 김환진 박사랑 양주동 박사인데 니네 교과서는 대부분 김환진 박사 버전이 주로 수록이 돼.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할 때 잘 하는 짓이 뭐냐면은 교과서에 없는 양주동 버전을 끌어와 갖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환진 버전이 교과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양주동 버전을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이 찬기파랑가야. 향가는 향찰 표기가 된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이 창작자들이 대부분 화랑이나 승려, 그러니까 당시에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향가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추상적이고 주제도 관념적이야. 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뭐 화랑의 고결한 정신, 뭐
죽음에 대한 슬픔, 종교적 극복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보통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을 찬양하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열침에 나토얀 달이 이 첫 구절은 보통 2번으로 해석합니다. 달이 구름을 열어젖히며 나타났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화자가 창문을 열어젖히니까 달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내신에서 한 가지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김한진 버전은 이게 19채 한가니까 10줄이잖아. 10줄 다 화자 혼자 떠드는 독백체로 해독이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양주동 버전은 처음에 화자가 달한테 물어봐. 달아, 지금 너 흰구름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두 번째 파트에서 달이 대답을 하는 대화체 형식이다. 이걸 이제 출제 포인트로 잡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새파란 냇물은 맑고 깨끗하죠? 기파랑의 즉, 얘들아, 수능을 고득점을 하려면 즉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모습이란 뜻이야.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기파랑이 생전에 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나봐. 자, 이로써 냇물에 있는 조약돌에, 자,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김한진 버전은 이 부분이 1홀의 냇가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시적 화자가 위치한 지명, 장소를 뜻한다. 뭐 지금으로 니네로 치면 안양천에서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이로써 냇가에 있는 조약돌, 짱돌이죠. 근데 조약돌, 짱돌은 어떤 특성이 있어? 촉각적으로 엄청 단단하지.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기파랑이 강자에게는 강하면서 약자에게는 또 원만한 성품을 가진, 뭐 요새 이제 나쁜 놈들 얘기할 때 강약약강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기파랑은 강강약약이었던 거지. 그래서 김한진 버전은 장소, 시적 화제가 위치한 장소, 양주동 버전은 조약도를 통해 기파랑의 성품을 상징한다. 요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돼. 자, 그래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자매,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죠. 마자면 마음이야. 마음의 갓은 끝이야. 끝. 엣지. 엔드.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라고 달이 대답을 한다는 거야. 근데 달은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높은 존재고 세상을 비춰주는 하나의 존재, 광명의 대상이고 초월적인 대상이야. 그런데 그 달조차도 뭐래? 기파랑의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그 정도로 기파랑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낙구는 화자가 혼자 독백을 해.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여. 그러니까 너무 지주와 절개가 곱고 기상이 높아서 시련 따위는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건데, 이 낙구에서 너희가 주목할 건 이 낙구의 감탄사죠. 얘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에서는 어떤 게 또 포인트가 되냐면 3단원이 이제 시험법에 들어가면 어차피 뒤에 시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 19채양가가 후대에 나오는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영향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채양가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세 가지 형식이 있어. 당연히 10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서결 3단 구성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신라시대의 기서결 3단 구성 향가가 이제 고려 말에 나오는 시조나 가사가 3단 구성을 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우리는 출장률이 높은 시조 쪽에 포커스를 두면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죠. 자, 그리고 19채 한가는 또 반드시 낙구, 마지막 구절에
감탄사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니네 제망매가도 끝쪽에 보면 아 미타찰에서 만났나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 그 낙구의 감탄사가 이제 초기 시조를 보면 종장처돈보에 감탄사가 들어가. 아모타, 어지버 이딴 식으로. 근데 시조는 가뜩이나 짧은데 무조건 감탄사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너무 할 수 있는 말이 쭉 한정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탄사 대신에 다른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처음에 감탄사가 아모타, 어주버 이렇게 삼음절을 취하다 보니까 종장의 첫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 삼음절로 굳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끼쳤다? 십구체양가의 낙구의 감탄사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이외에도 낙구의 감탄사는 물어볼 게 많아. 시상의 전환 역할도 하고 집약 역할도 하고.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역할이 다 두드러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집약 였다가 이제 여러 정서를 압축한다라는 거지. 기파랑이 죽어서 슬프기도 하고 그의 마음을 따르고 싶기도 하고 예찬하고 싶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정서를 이 감탄사에다가 집약을 시켜. 자, 아무튼 그 나머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어차피 니네가 내신에서 김한진 버전으로 배우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줄이겠습니다. 혹시 이 창기파랑과 관련해서 이해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딱히 없나요? 없으면 이번엔 다음 시대는 이제 고려 시대겠죠? 그냥 벗고 해야겠다. 자, 그러면 예린아, 관양고 혹시 중간고사 때 고려가요는 들어갔었니? 예를 들어 뭐 가실이라든지 동동이라든지 없었어? 그러면 역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작품이 나오겠죠? 보통 교과서 수록작은 1학년 때는 이제 가시리가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은 좀 더 어려운 뭐 동동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재수 없으면 이제 청산별곡 같이 어려운 작품이 이제 들어가고 서경별곡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서경별곡이 교과서에 들어간다 하면은 반드시 또 학교 선생들이 연계시키는 게 이 정석가야. 그래서 같은 고려가요인 정석가를 이제 하나 또 배워봅시다. 고려가요도 이제 내신 출제 포인트가 갈래 특성 물어봐 얘도. 자, 아까 향가랑 정반대되는 게 향가는 아까 귀족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랬잖아. 이쪽은 오늘날도 가요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냥 부르는 평범한 노래잖아. 그래서 고려시대 때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게 고려가요고 오늘날 가요가 그렇듯이 고려가요는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얘는 전승 과정이 또 복잡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원래 고려시대 때는 서민들 사이에서 구비전승, 다이우나 다시 구비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고려 말부터 얘가 궁중악으로 쓰이고 의외로 조선시대에도 얘가 궁중악으로 계속 쓰여.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시대 꼰대들이 이제 소위 남녀 상열지사,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해서 수많은 작품을 삭제시키거나 뜯어고치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고 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한글로 정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 개 단원이 동시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학교 선생들 입장에서 말장난치기 너무 좋죠. 아까 고대가요는 어땠어? 구비전승되던 걸 한자로 기록했다. 향가는 애초에 향찰이라는 특이한 차자 표기를 했다. 고려가요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됐다. 헷갈리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연이 나뉘는 분연체 혹은 뭐 분장체 이런 걸로 말장난치고 여운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삼음보 그리고 이제 고려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죠. 여운구 혹은 다른 말로 조운구라고 하는데 니네 이제 1학년 때 배운 가시리에서 가시리 있고 난안 이런 난안
이런 게 이제 영구야. 오늘날의 추임새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 보면 뭐 아싸 랄랄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후렴구,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석가를 보는데, 이 정석가는 시작하자마자 고려가요의 특성을 확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도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이거든. 그런데 맨 첫 구절은 생뚱맞게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누가 계시냐? 선왕 좋은 왕이 다스리는 태평성대가 지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왕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로 뭔가 밝게 시작하거든. 그런데 이 작품은 남녀간의 이별과 사랑을 얘기하는 작품인데 생뚱맞게 임금한테 아부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고려시대 서민들이 구비전승할 때 이 구절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이건 나중에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궁중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연애, 파티 음악이란 말이야. 물론 그런 술 먹고 하면은 발라드도 부르지만 또 흥이 나야 될 건데 고려가요가 이별 얘기가 많다 보니까 우울하다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신나는 구절이 삽입이 되는 거야. 그게 대부분 후렴구인 경우가 많지. 가시리도 전반의 정서는 굉장히 슬프잖아. 근데 갑자기 후렴구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갑자기 또 임금 아부하는 구절이 들어가. 뭐 청산별곡은 인생은 고통이야 이런 작품이야. 근데 후렴구는 얄랄랄랑랑 얄라레얄라 갑자기 또 신나. 뭐 동동 이별 얘긴데 아우 동동다리 서경별곡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롱들이 신나는 구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궁중악용으로.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약간 그 아부꾼들이 있잖아. 그런 악사 중에 누군가가 이왕 신나는 구절 넣는 김에 또 임금님 한번 빨아주면은 또 칭찬받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를 오히려 삭제를 하면은 이 작품에 이제 통일성이 생기는데 나머지 구절은 반복되는 패턴이야.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별을 하겠다. 이게 반복돼. 그래서 한 구절만 보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느다란 모래 벼랑에 나난 이게 영구죠.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아니 밤을 심는데 밤을 구워서 심어. 그리고 그거를 좋은 땅에 심는 게 아니라 모래로 된 벼랑에다가 심어. 그래 놓고서 한다는 말이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인데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헤어지고 싶습니다. 결국 뭐야? 반어법이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 니네 교과서에 서경별곡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안 물어보겠지만 정석가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 아마 안양예고가 정석가가 들어갈걸? 그렇게 되면 이 후렴구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반어 역설 환장하죠. 근데 일단 반어법이야. 거기에다가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대부분의 자습서가 이 작품을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가뜩이나 반어 역설을 헷갈려 하는데 선생들 입장에선 문제를 안 낼 이유가 없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님이 당연히 이제 서민들 사이에서 불릴 때는 그냥 사랑하는 님이었을 거야. 그런데 궁중악으로 쓰일 때는 임금을 의미하게 되겠죠. 상상해보면 이거 참 더러운 장면이다. 그 수염난 아저씨들 모여갖고 술 마시고 임금님 세상이 멸망하면 그때 임금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서 후렴구 자체도 고려가요에서 원래 출제 포인트야. 그런데 얘는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 자, 일반적인 후렴구와의 공통점은 뭐야?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 형성하겠죠. 구조적으로 안정감과 통일성을 가져다 주겠지. 강연에서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분연은 연을 나눠준다라는 뜻이야.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연이 나뉘어. 그런데 여기까지가 공통점이고 중요한 건 차이점이겠죠. 원래 대부분의 고려가요 후렴구는 서경별곡의 대평성대 그 구절 제외하면 의미가 없어. 얄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얘는 명백하게 의미가 있죠. 심지어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어. 그게 독특해.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후렴구가 위증줄과 대평성대 뭐 위두렁성 다렁들이 뭐 얄리얄리얄랑성 이런 식으로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거나 울림 소리가 많으니까 흥이 돋아. 근데 얘는 그 흥을 돋우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야겠지.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이 이제 만약에 정석가가 메인이라면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어법을 통해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강조하고 후렴구에 이런 특징이 있다가 포인트가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교과서가 서경별곡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데요. 서경별곡은 니네 책에는 없으니까 잠깐 화면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서경별곡 대부분 한 번씩은 배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합시다. 자, 이제 서경, 오늘날의 이제 평양,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정은이, 백돼지가 있는 곳이죠. 정은이 보고 싶다. 자, 아무튼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고려 시대의 평양에 살던 미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수도인 평양을 사랑해. 그리고 길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성이야. 그런데 남자가 나를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이별을 하기보단 내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과 심지어 생계수단까지 다 버리고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울면서 쫓아가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여인상을 벗어나는데, 세 번째 파트를 보면 이제 심각해져. 자, 대동강. 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아까 공무도화가 젠장 이게 아니었잖아. 공무도화가가 이제 내신에서 출제될 때 의외로 이 서경별곡이랑 좀 묶이는 편이야. 그리고 송인이란 작품이랑도 잘 묶이는데 그 이유가 얘네는 공통적으로 물이 이별과 단절을 상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 어떤 공통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엮기도 합니다. 자, 다시 서경별곡에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여자도 이별의 공간인 대동강가에 왔어.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나를 버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면 이별을 하는 건데, 이제 떠나려는 이 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사실 원망이 되겠는데 차마 내가 사랑하는 그 님한테 원망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 보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 생뚱맞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 대동강물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뱃사공아. 갑자기 뱃사공한테 시비를 걸어. 그러더니 이 뱃사공한테 한다는 말이, 야,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내 님을 태웠느냐 뱃사공 놈아. 이게 뭔 얘기냐? 야, 대동강은 충분히 넓고 네 마누라는 겁나 음탕한 여자야. 그러니까 네가 내 님 태우고 강 한번 왕복하면 그 사이에 네 마누라는 바람을 필 거라는 거야. 이게 초면에 할 소리입니까? 이게 삼자가 보면 미친 여자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친 여자라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만큼 떠나보내기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달라붙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이 남자가 날 지금 떠나면 바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런 미친 여자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가죠. 그래 버리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제 붙잡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의심하고 있지?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정석가랑 출제 포인트가 돼. 정석가랑 서경별곡이 이 부분을 거의 똑같이 공유를 해. 근데 이 구절의 내용을 보니까, 구슬이 바위에 부딪힌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구슬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그 바위에 딱 부딪히면 구슬은 깨지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겠죠. 서리법이지. 즈음은 얘들아, 즈음은 천이야. 오는 백인데 사실 온이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많이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그래서 뭐 만원 버스, 뭐 만실 이런 말 쓰잖아. 100점 맞아도 만점.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지금보다 단위가 작으니까 100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온 세상, 온누리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온이 사실 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천년을 왜 따로이. 자, 얘들아, 수능 중세국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다랑 삼기다거든. 여기에 여다는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제 가다, 살다, 살아가다 이 정도의 뜻이 있는데, 뭐 수능 수준에선 니네가 살다 살아가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가다냐 살다냐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데다가 가다 쪽의 뜻인지 살다 쪽의 뜻인지는 니네가 문맥 보고 맞춰야 돼. 그래서 수능에서는 얘가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살다겠지. 천년을 왜 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뭐래? 우리의 사랑에 시련이 닥쳐도, 혹은 심지어는 잠시의 이별이 있어도 우리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다. 우리가 천년을 따로 살아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애가 5분 있다가 의심을 겁나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 구절이 원래 이 작품에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구절이 아까 정석가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니? 얘보단 나은데? 불가능한 얘기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저런 얘기 한다고? 그것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건 뭐냐? 원래 저 구절은 정석가에도 없었고 서경별곡에도 없었는데, 이제 이게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게 어떤 특성이 있어? 대체로 뭐가 덧붙여지고 부풀려지고 막 그러잖아. 그래 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인기가 있던, 유행했던 구절이 두 작품에 다 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이유가, 이 구절은 이 두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야. 곳곳에서 보여. 그러면 어쩌면 뭐 당시에 힙지리들이 있어서 샘플링을 했을지도 모르지.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추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당대 유행하던 구절이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삽입됐을 것이다로 보는데, 사실 뭐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궁중악으로 쓰일 때 누가 잘못 넣었든, 아니면 나중에 한글로 기록했댔잖아. 그럼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자, 아무튼 서경별곡이 교과서에 있든 정석가가 교과서에 있든 이 구절이 둘 다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또 출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경별곡이나 정석가에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딱히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아침이고 힘들어하고 시험 끝나고 이제 사실상 첫 수업이니까 오늘은 한 작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서정주의 귀촉도를 넣었는데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단원의 학습 목표가 니네가 한국 문학사를 이해하는 거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다. 그러면 한국 문학의 특성 중에 주제적으로는 보통 한국 문학의 주제적 특성 얘기할 때 풍자와 해악, 흥, 혹은 멋,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니 해도 이별의 정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현대시 파트 쪽에 김수월 선생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초혼같이 이별의 정안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외부 지문으로 학교 선생들이 많이 끌어들이는 게 이 귀촉도라는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이 작품이 역시 이별의 정안을 계승하는 데다가 그 진달래꽃이랑 여러 가지 또 유사성이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귀촉도. 자, 나왔네요. 여기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도 있겠구나. 얘들아, 이거는 니네가 이제 고2면은 알아야 된다. 고전시가 보다 보면은 두세가 많이 등장합니다. 두견이, 귀촉도, 자규, 소적, 적동. 얘네가 사실은 두 종류의 새야. 두견새랑 소적새. 근데 얘네는 앞으로 고전시가에서 니네가 발견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한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의 상징. 그리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놈들이야. 그러면 얘네가 왜 한의 상징일까 해서 인터넷 같은데 두견새나 소적새를 검색해 보잖아. 얘네가 왜 한의 상징이지 싶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가 맹금류야. 그 부엉이 같이 생겼어. 그러면 왜 그렇지?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얘네가 야행성인데 울음소리가 되게 구슬퍼. 그래 버리니까 이제 니네가 암기해봐야 금방 까먹잖아. 선생님이 좀 니네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배경설화를 얘기해 줄게요. 보통 아까도 김수로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신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설화들이 대체로 이야기가 먼저 있고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상 중에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저런 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거 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 많아. 동물 유래담 중에 재밌는 거 많아요. 니네 개가 왜 오줌 쌀 때 한쪽 다리 들고 사는 줄 알아? 안 묻으려고 그러는 안 묻으려고. 왜 안 묻으려고 할까요? 그 똥도 먹는 애들이 왜 오줌은 안 묻으려고 할까? 자, 예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개랑 돼지랑 닭이 살았어. 근데 옥황상제가 어느 날 이 개, 돼지, 닭을 불러갖고 야, 니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얘네를 인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개랑 돼지랑 닭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제 닭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워줘. 그렇게 이제 착한 일을 하고 개는 이제 집을 지켜줘요. 밤마다 착한 일을 해. 근데 이 돼지는 맨날 놀고 먹고 탱자탱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3년이 흘러가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니까 다 알겠죠. 이제 농공 행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닭 같은 경우에는 닭은 원래 오리처럼 민대가리였대. 그런데 너 3년 동안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멋있게 벼슬 달아줄게. 그래서 닭 벼슬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개는 원래 다리가 3개였대요. 그런데 너는 인간들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다리 하나 달아줄게. 그래서 얘가 오줌 쌀 때 한쪽 다리를 드는 게 옥황상제가 준 다리는 귀하니까 거기 안 묻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는 원래 코가 장동건이처럼 코가 오똑했다고 그래.
근데 얘는 3년 동안 놀고 먹기만 했으니까 코를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야기겠어? 옛날 사람들이 저 동물은 왜 저렇게 생겼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런 습성이지? 이런 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밤에 새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니까 누군가가 쟤는 왜 저렇게 슬피 울지 하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견인데 얘는 이제 중국 설화야. 옛날에 총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총나라 왕이 어느 날 그 신하들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간 거지, 강가에. 근데 강물에 웬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야 애들한테 야 불쌍하다 저거 건져갖고 그거 어디다 묻어줘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건져왔는데 신기하게 이 시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면 저거 좀비인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왕은 이건 뭔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얘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곁에 두고 신하로 이제 써.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자기 이제 예쁜 딸을 이 왕한테 줘갖고 미인계로 홀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서서히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힘이 세니까 이 왕을 내쫓아. 그래갖고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이 왕이 다른 나라를 떠돌다가 이제 얼마 안가 죽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 총나라의 왕궁에 밤마다 웬 두견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구슬피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귀족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더라 이거지. 아마 중국 애들 한자 독음이 두견이 울음소리랑 좀 비슷한가 봐. 자, 그 다음에 소쩍새는 우리나라 설화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못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맨날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 괴롭히는 방식이 악랄한 게 뭐 가지가지로 괴롭히지만 밥을 지을 때 일부러 쬐끄만 솥에다 밥을 짓게 해. 그러면은 밥을 짓고 나면 조선시대니까 어떻게 해서 밥 먹을 때도 남자들이 무조건 먼저 먹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짬밥순으로 이제 밥을 먹는데 솥이 작으니까 남자들 왕창 먹고 그 다음에 여자 시어머니가 나머지 박박 긁어 먹으면 며느리 맨날 먹을 게 없는 거야. 맨날 괴롭힘 당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시름시름 하다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죽고 나서 밤마다 또 소쩍새가 날아와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솥이 작다. 솥이 적다. 그래서 이제 소쩍새라는 거야. 자, 아무튼 뭐 김수월 선생의 접동 뭐 거기에서는 이제 계모한테 질투받아서 죽은 누이, 그 걔가 이제 죽어서 접동새가 된다 그런 설화도 있죠. 자, 아무튼 한해 상징 기억해 두시고 봅시다. 자,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죽은 거야 연인이. 자, 많이 죽어 우리나라는. 자,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님이 죽었으니까 서역은 얘들아 불교의 해분이야. 서방정토.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었는지 서방정토로 갔어. 그런데 그곳에는 진달래꽃비, 이게 당연히 진달래꽃이랑 엮이겠죠? 그런데 진달래꽃이 왜 한의 이미지? 우리 김수월 선생 진달래꽃 맨날 이별의 정한 얘기하면서도 왜 하필 진달래꽃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게 김수월 선생이 우리 한민족 특유의 정서를 기가 막히게 건드리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건드리기 좋은 꽃, 무궁화는 너무 씩씩하죠. 개나리 너무 밝아. 진달래 가장 흔하지. 거기에 가다가 너희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90년대까지는 봄 되면 진달래꽃 산에 가서 많이 따먹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야 일종의 뭐 잼이나 그런 거를 먹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개 때 진짜 배고파서 따먹는다고. 근데 이게 진달래꽃도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이랑 헷갈리는 게 철쭉이지. 걔는 진짜 독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배고파서 꽃을 따먹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설사가 나. 그럼 배고파서 먹었는데 설사라 그럼 시름시름 앓을 거 아니야. 그런 어떤 한스러운 기억이 사람들한테 하나씩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진달래꽃이 한자로 두견화야. 그래서 한의 상징이기도 한 거야. 자, 아무튼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산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흰 옷을 입었대. 죽은 거죠. 다신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산만리라는 거리를 강조하는데, 자, 십리 정도는 알고 있으랬죠. 십리는 약 4km입니다. 그럼 산만리면은 몇 킬로쯤 되는 거야? 어? 손 많네. 1200? 십리가 4km라니까? 그럼 말리면은 4000km 아니야? 거기에다가 3 곱하면 120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거리죠? 여기서 인도까지 그 정도 되려나? 서방 영토가 인도거든? 그래요. 아무튼지 간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라기보다는 심리적 거리. 삶과 죽음의 거리감이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메투리는 신발이야.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서정주가 인간은 쓰레기인데 시는 정말 잘 써. 이 양반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하다가 해방되고 이승만한테 또 붙어. 독재 정권에. 그러다가 나중에 전두환 때 전두환 생일 때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또 써.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악마의 재능이야. 인간은 그런데 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어느 정도냐면 그 친일시 같은 거 보면 퀄리티가 형편없어. 근데 얘는 친일시도 진심으로 써. 작품성이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전두환 찬양한 작품도 와 씨발 저렇게까지 아부를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스타일이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또 전통적 여인상을 보여주는데 도치가 돼 있어서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뭐 남자는 머리빨 얘기도 있지만 여성도 아름다움이 이 머리에서 오잖아. 근데 내가 머리를 길러서 아름다워 보이는 건 님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님이 이제 죽었잖아. 그럼 난 더 이상 아름다울 필요 없다. 그러면 내 머리털도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머리카락이 쓸모없을 것 같으면, 부질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저승길 가는 산만리의 저승길 가면 집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님을 위해서 내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삼아드릴 걸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자의 아이디어라는 게 놀라운 거지. 자, 아무튼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이 지쳤을까요? 자기가 지친 거죠. 감정이입입니다. 구비구비 은암물 목이 젖은 새. 이제 귀촉도 한의 상징이 나온 거야.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이런 구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 귀촉도 하면서 운다. 한의 상징을 딱 끌어들여갖고 이제 감정이입을 해버리는 거지, 새한테.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이런 게 이제 시를 잘 쓴다라는 건데, 이 홀로 여기에 이제 참 많은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지. 이제 님이 나를 남겨놓고 홀로 갔으니까 나는 슬프고 외롭고 야속하기도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님이 홀로 그 산만리의 저승길을 가니까 님이 너무 또 불쌍하기도 하고 가실 길이 걱정되기도 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이 한 문장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적 전통을 계승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진달래꽃이랑 많이 비견되지만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진달래꽃도 삼음보의 7호조죠. 잘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라. 삼음보의 7호조 음수율을 따르고 있으니까 운율의 라인업도 비슷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한국문학의 주제적 전통, 이별의 정한 얘기했는데 한국문학의 형식적 전통을 말할 때 또 흔히 하는 게 삼음보나 사음보의 민요적 율격이야. 자, 그래서 그런 형식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지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작품이다. 이게 또 둘을 자주 엮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7호조는 내신에서는 늘 주의사항이 있어. 왜냐면 이 7호조를 옛날에는 민요적 율격, 한국문학의 전통적인 율격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미 90년대 말쯤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야 이거 7호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실제로 고전시가 보면 이 7호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근거로 뭐 몇몇 작품 제시하는데 내가 봤을 때 또 내가 고전시가 전공자가 아닌데도 내가 봐도 좀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7호조가 일본의 와카라고 있어. 걔네가 7글자, 5글자 갖고 노는 시가 있어. 노래가 있어. 그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걸 민요적 율격으로 안 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관성적으로 얘를 민요적 율격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내실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확인을 해줘야 돼.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얘들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너무 시만 했으니까